2023년 6월 부산은 때 이른 무더위로 들끓었다. 특히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 태종대 유원지로 유명한 영도는 그날 밤 짙은 비극의 그림자에 휩싸였다. 평화롭기만 하던 어촌마을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다. 아버지 김민준 씨와 어머니 이수진 씨, 그리고 두 아들 현우와 지훈이 피투성이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유일한 생존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던 장녀 박서연뿐이었다. 경찰은 즉시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조각난 사실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평범하고 순박해 보였던 청년 최종호의 어두운 내면과 그가 품었던 치명적인 원한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비극은 조용했던 섬마을 전체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날은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밤이었다. 여름의 초입, 부산의 밤하늘은 습하고 뜨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낙동강 하구의 물결은 희미한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끈적한 열기만 실어 나를 뿐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을 쫓아내지 못했다. 오래된 사찰과 애틋한 전설로 유명한 작은 섬 영도는 이미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귀뚜라미 소리와 부두에 묶인 작은 어선에 부딪히는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편으로 끔찍한 재앙이 바나나, 나무와 작은 텃밭으로 둘러싸인 낡은 단층 주택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밤 10시 30분 112 긴급신고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고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가족이 다 죽었어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신고자를 진정시키며 정확한 주소를 물었고 간신히 울음 섞인 목소리 사이로 그 전화가 영도에서 걸려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도심에서 멀지 않지만 영도대교를 건너 한참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었다. 부산 영도경찰서 강력팀과 부산경찰청 과학수사팀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강지욱 경감이 직접 팀을 이끌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고 경찰차는 남항대교를 건너 작은 부두 인근으로 향했다. 그날 밤은 만조때라 강물의 흐름이 거셌고 젖은 흙과 나무심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경찰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어둠을 헤쳐나갔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몇몇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여 있었다. 그들은 덤불로 둘러싸인 작은 길 끝에 있는 낡은 목조 주택을 가리켰다. 집에 불은 꺼져 있었고 희미한 달빛만이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이웃 주민이자 작은 배를 모는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서연 양의 비명이 들렸어요. 김 사장님 대큰딸인데 울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오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자 모두가 숨을 멈췄다. 거실에는 어린 현우와 지훈의 작은 몸이 피로 뒤덮인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안방에서는 아버지 김민준 씨와 아내 이수진 씨 역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 그 끔찍한 광경에 함께 들어왔던 일부 주민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경찰은 집 옆마당 바나나 나무 아래 어둠 속에서 마침내 서연을 발견했다. 18살 소녀는 웅크린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텅 빈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마치 혼잣말을 하듯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입술. 왜 우리 가족이? 왜 우리여야만 했어? 젊은 경찰관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연은 끔찍한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 아름다운 전설과 부산바다 축제로만 알려졌던 영도는 핏빛 비극의 조용한 목격자가 되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은 섬뜩한 침묵을 실어날랐다. 아무도 그토록 다정하고 평범했던 한 가족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모두의 머릿속에 큰 의문이 떠올랐다. 대체 누가 하룻밤에 4명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가? 그리고 왜 서연만이 살아남았는가? 경찰은 현장을 폴리스 라인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손전등 불빛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강도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사라진 물건도 없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오직 목숨만이 사라졌을 뿐이었다. 멀리서 낙동강을 지나는 화물선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집에는 서연의 희미한 울음소리와 주민들의 기도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5월 18일의 그 밤은 훗날 부산을 뒤흔들고 영도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기억하게 할 길고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2장 완벽한 알리바이와
숨겨진 증거. 경찰은 참혹한 상태의 시신 사구를 발견한 후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날 밤 김민준 씨 가족의 따뜻했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냉혹한 수사 현장으로 변했다. 강지욱 경감은 직접 현장 감식을 지휘했다. 과학수사팀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이용해 바닥의 혈흔, 시신의 위치, 물건들의 배치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언가 이상했다. 현관문은 파손되지 않았고 자물쇠도 멀쩡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찬장, 옷장, 심지어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금고까지 모두 그대로였다. 결혼 반지, 예금 통장, 가족들의 휴대폰 같은 귀중품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이건 강도가 아니야. 한 수사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 경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범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게 아니야. 목숨을 빼앗으러 온 거지. 그 말은 현장에 있던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재산 다툼이 아니라면 깊은 원한이나 증오 혹은 어두운 집착이 범행 동기일 가능성이 컸다. 더욱 이상한 점은 집의 일부가 마치 방금 닦은 것처럼 깨끗했다는 것이다. 문손잡이, 의자, 심지어 식탁까지 너무나 깔끔했다. 과학수사팀은 범인이 지문이나 혈흔 같은 흔적을 지우려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범인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침착하고 치밀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서연은 인근 파출소로 옮겨져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몸을 떨었고 질문에 답하려 할 때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가 조금 진정되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는 모든 수사관을 침묵하게 했다. 텅 빈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사랑하는 가족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저만 살아남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서연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남자친구인 최종호와 함께 시내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동생들을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혹은 최소한 가족과 함께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죄책감은 이미 무거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경찰은 그녀를 위로하며 사건 당일 저녁부터 밤까지의 행적을 물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후 5시부터 남자친구인 최종호와 함께 광안대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 갔다고 했다. 그들은 밤 10시가 넘을 때까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집에 돌아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종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정말 사랑해줬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최종호라는 이름은 어둠 속 첫 번째 실마리였다. 주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연과 종호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들은 1년 넘게 사귀어왔다. 하지만 며칠 전 종호는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위해 김민준 씨의 집을 찾았다. 그 만남은 좋지 않게 끝났다. 완고한 성격으로 알려진 김민준 씨는 안정된 직업도 없는 젊은이는 자기 딸과 결혼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말은 종호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친구들에 따르면 그날 이후 종호는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명백한 동기였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거절당했다는 느낌은 분노의 불씨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불려온 종호는 침착해 보였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에게 거절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을 사랑하며 사건이 일어난 밤 내내 그녀와 함께 카페에 있었다고 말했다. 거기엔 사람도 많았어요. 카페 사장님, 종업원들 모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의 진술도 정확히 일치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시간과 장소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오히려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점이 수사관들의 의심을 키웠다. 완벽한 알리바이는 종종 진실이 아니라 잘 짜인 시나리오일 뿐이다. 그날 밤 과학수사팀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아버지 김민준 씨의 오른손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손톱 밑에서 그의 것이 아닌 약간의 피부 조직과 혈흔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안방 바닥에서 작은 검은색 천 조각이 발견되었다. 초기 검사 결과 그것은 종호가 자주 입던 검은색 스포츠 재킷과 동일한 소재인 저지, 저시, 섬유로 밝혀졌다. 이 발견은 가족을 지키려던 한 아버지의 마지막 저항으로 여겨졌다. 마지막 순간 그는 범인과 싸우며 그의 몸을 붙잡았고 생물학적 증거와 옷 조각을 남겼다. 모든 샘플은 즉시 밀봉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영도에서의 학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평소 사찰에 모여 기도하던 주민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며 서로 속삭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울었고 어머니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섬이 피로 더럽혀졌다고 말했다. 김민준 씨 가족의 원혼이 범인이 잡힐 때까지 섬을 떠돌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한 가지 사실을 확신했다. 이 살인은 우연히 지나가던 낯선 사람의 소행이 아니다. 범인은 분명 피해자들을 알고 있었고 집 구조를 잘 알았으며 심지어 거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드나드는 방법까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이야기와 이웃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름은 단 하나, 최종호였다. 밤은 깊어갔고 폴리스라인이 주택 주위를 둘러쌌다. 낙동강은 방금 일어난 비극에 무심한 듯 조용히 흘렀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남겨진 흔적이 깨끗할수록 범인은 바로 가까이에서 무고한 사람인 척 위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계속해서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었다. 최종호는 정말 상처받은 청년에 불과한가? 아니면 그의 다정한 얼굴 뒤에 하룻밤에 4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어두운 면이 숨겨져 있는가? 3장, 균열이 생긴 알리바이. 다음 날 아침, 영도는 여전히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여름 햇살이 낙동강 수면 위로 쏟아졌지만 따스함 대신 슬픔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주민들은 폴리스라인 주변에 모여들었다. 일부는 속삭이고 일부는 이제 텅 빈 김민준 씨 가족의 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어머니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기도했다. 심지어 김 씨 가족의 영혼이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며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부산경찰청 본부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밤샘 수사로 지친 수사관들이 회의실에 둘러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식은 커피와 낙서로 가득한 메모지, 그리고 아직 분석하지 못한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대중의 압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모두가 답을 요구했다. 누가 감히 하룻밤에 4명의 목숨을 앗아갔는가? 최종호라는 이름이 여전히 수사의 중심에 있었다. 동기는 명확했다. 사랑이 거절당했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으며 의심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망설이게 하는 것은 그의 알리바이였다. 사건 당일 밤 그는 광안대교 근처 카페에서 서연과 함께 있었고 카페 주인인 이 씨도 이를 증언했다. 언뜻 보기에는 혐의를 벗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수사관들은 너무 완벽한 알리바이는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시각적 증거를 통해 영도로 가는 경로를 추적하기로 결정했다. 팀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방범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 목록을 들고 흩어졌다. 수사관들은 인내심을 갖고 프레임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했다. 영상 화질은 종종 흐릿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만 겨우 식별할 수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일부 수사관들은 하품을 하기 시작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화면을 주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밤 7시 45분경 부두로 향하는 삼거리 근처에 설치된 카메라에 최종호와 매우 흡사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포착되었다. 그가 타던 파란색 스쿠터는 그의 것과 일치했다. 오토바이의 방향은 카페가 아니라 명백히 영도 부두를 향하고 있었다. 45분 후 다른 카메라는 같은 오토바이가 시내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시간은 밤 8시 30분경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 발견은 회의실을 순식간에 침묵에 빠뜨렸다. 수사관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종호가 쌓아올린 알리바이의 벽에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만약 그가 밤새 서연과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그의 오토바이가 그 결정적인 시간에 부두를 오가는 모습이 찍힐 수 있었을까? 카페 주인 이 씨가 다시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영상을 본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종호가 약 30분 동안 서연을 혼자 두고 나갔던 것을 기억해냈다. 종호는 심지어 음료값을 미리 계산하며 누가 물어보면 우리 둘이 저녁부터 밤까지 계속 같이 있었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한다. 이 씨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처음에는 종호에게 유리했던 그녀의 증언은 이제 그에게 불리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이름이 떠올랐다. 종호의 오랜 친구인 이동건이었다. 몇몇 주민들은 몇 주 전 이동건을 영도에서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준 씨의 아내인 이수진 씨가 옷장에 금부치를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강도 살인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이동건은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범인으로 의심했다. 경찰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동건은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김 씨 가족의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사건 당일 밤 친구들과 함께 동네 포장마차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장마차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그가 밤새 그곳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 강력한 증거로 이동건은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옷장 속 금부치에 대한 소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감식 결과 모든 귀중품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수사의 방향은 다시 최종호에게로 향했다. 다음 날 밤 종호는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소환되었다. 신문실에 앉은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이전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서연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수사관들이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종호가 길게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모든 세부 사항을 들은 후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그가 말을 마치자 한 수사관이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올려놓았다. 그것은 종호의 파란색 오토바이가 부두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화면이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변했다. 그가 유지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잠시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들렀을 뿐이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특히 밤 8시 30분에 영도 방향에서 빠르게 달려나오는 두 번째 영상이 제시되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신문실 밖에서 서연은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쥐고 종호가 범인이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알리바이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지켜온 사랑과 믿음이 냉혹한 현실과 충돌했다. 그녀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영도는 두려움에 더욱 깊이 잠겼다. 밤이 되면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걸어 잠갔다. 가로등은 더 밝게 켜졌고 아이들은 더 이상 밖에서 놀지 못했다. 섬 중앙의 작은 사찰에서 들려오는 저녁 예불 소리는 이제 더 구슬프게 들렸다. 마치 범인이 빨리 잡히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 같았다. 경찰본부에서 수사관들은 CCTV 증거가 종호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렸지만 그를 법정에 세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김민준 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과 집안에서 발견된 검은색 저지 섬유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그 과학적 증거가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도착하면 최종호가 숨을 곳은 더 이상 없을 것이었다. 사장, 과학이 밝혀낸 진실. 그 후 며지루한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부산경찰청 강력팀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기다리며 밤낮 없이 일했다. 매일 아침 수사관들은 지친 얼굴로 회의실에 모였지만 정의를 찾겠다는 그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벽에는 피해자들의 사진과 붉은 표시로 가득한 영도 지도가 걸려 있었다. 사건의 타임라인은 그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증인이었다. 마침내 5월 22일 국과수로부터 감식 보고서가 도착했다. 봉인된 봉투가 열리는 순간 모든 수사관이 숨을 죽였다. 김민준 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의 DNA 검사 결과 최종호의 DNA 샘플과 일치했다. 뿐만 아니라 집 안바닥에 붙어있던 검은색 저지 섬유 역시 종호가 평소 입던 옷의 소재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과학적 증거는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윽고 강지욱 경감의 무거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이제 확실해졌어. 그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신문 계획이 수립되었다. 수사관들은 종호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카페 주인을 이용해 치밀한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다. 따라서 그의 방어벽을 뚫기 위해서는 단순한 질문이 아닌 심리적 전략이 필요했다. 그날 밤 종호는 다시 신문실로 불려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신문실은 의도적으로 더 조용하게 만들어졌고 조명은 어둡게 조절되어 그의 얼굴만 비추었다. 벽에는 그의 날카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매 순간이 그를 압박했다. 두 명의 수사관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강경감은 방구석에 서서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관찰했다. 처음에 종호는 여전히 침착한 척했다. 그는 이전의 알리바이를 반복하며 저녁부터 밤까지 서연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암기라도 한 듯 평탄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가 모든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수사관이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철이 천천히 열리고 한 장의 감식 결과 보고서가 그의 앞에 제시되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야. 수사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 씨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이 자네 DNA와 일치해. 어떻게 설명할 거지? 종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멋쩍게 웃으려 했다. 뭔가 착오가 있었겠죠? 저는 그날 밤 그 집에 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검은색 저지 섬유 사진이 제시되었다. 수사관은 그 천이 그가 자주 입던 검은색 스포츠 재킷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방구석의 작은 화면에서 CCTV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다. 그의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부두로 향하는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압박감은 점점 더 심해졌다. 종호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책상 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잠시 물건을 가지러 들렀을 뿐이라고 부인하려 했지만 그의 모든 말은 더 강력한 증거에 의해 반박되었다. 이 전략은 반복되었고 그는 구석에 몰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신문실 밖에서 서연은 여성 경찰관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소리 하나하나에 가슴이 떨렸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잔인한 범죄를 덮기 위한 알리바이의 방패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가족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그녀의 첫사랑이 끔찍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한편 신문은 더욱 강도를 높여갔다. 한 수사관이 심리적 접근을 시도했다. 종호야.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 넌 단지 상처받았고 자존심이 짓밟렸다고 느꼈을 뿐이야. 하지만 기억해. 진실을 숨기는 것은 네 짐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야. 네가 계속 부인할수록 네가 받을 처벌은 더 무거워질 거야. 그 말은 그의 방어벽을 흔들었다. 종호는 고개를 숙였다. 땀이 이마를 적셨다. 그는 떨리는 손을 꽉 쥐려 했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잠시 단방향 거울 쪽을 쳐다보았다. 마치 탈출구를 찾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빠져나갈 틈은 없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 소리와 삐걱거리는 환풍기 소리만이 들렸다. 마침내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더는 못 버티겠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자백은 방 안의 공기를 멈추게 했다. 수사관들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가 더 자세히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그동안 숨겨왔던 세부 사항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연을 카페로 데려갔다. 그 후 그는 두고 온 물건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 그의 파란색 오토바이는 부두를 건너 김 씨 가족의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 이수진 씨와 두 어린아이가 첫 번째 희생자였다. 그는 그들이 비명을 질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김민준 씨의 방으로 향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 씨는 남은 힘을 다해 가족을 지키려 했고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핥혔다. 종호는 그 순간 자신의 DNA가 남았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결국 그는 가장을 살해하는 데 성공했다. 모두가 쓰러진 후 그는 침착하게 흔적을 지웠다. 지문을 닦아내고 피 묻은 칼을 낙동강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페로 돌아가 서연과 함께 앉았다. 그의 이야기는 수사관들을 침묵하게 했다. 오랫동안 다양한 사건을 다뤄왔지만 그토록 냉담한 자백은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며 얼마나 침착하게 다정한 연인인 척 연기했는가. 그의 내면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신문실 밖에서 종호가 마침내 자백했다는 소식을 들은 서연은 오열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배신이 아니라 삶 전체의 붕괴였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부모님과 두 어린 동생 그리고 이제 첫사랑마저 잃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믿었던 한 사람의 손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날 밤은 최종호가 공식적으로 구속되면서 끝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빛을 잃었다. 더 이상 알리바이도 변명도 없었다. 과학적 증거, 카메라 영상 그리고 자신의 자백이 모든 탈출구를 막아버렸다. 영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강물 흐르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주민들은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범인이 잡혔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5장 재구성된 비극. 2023년 5월 말 영도의 한낮은 뜨거웠다. 여름 햇살은 낙동강 수면 위에서 눈부시게 반사되었다. 건조한 바람이 흙과 나무심 냄새를 실어날랐다. 작은 부두에는 모터보트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수십 명의 경찰들이 제복을 입고 삼엄한 경비를 섰고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김민준 씨 가족의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주민들은 멀리서 모여서서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속삭였다. 그날 오후 경찰이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용의자 최종호를 직접 데려와 그의 범행 하나하나를 재현하게 할 것이었다. 종호는 수갑을 찬 채 무장 경찰들의 호위 아래 끌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한때 서연이 알던 다정하고 부드러운 청년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대중 앞에 선 그는 이제 4명을 살해한 학살범일 뿐이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주민들 중 일부는 욕설을 퍼부었고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입을 막고 울음을 참지 못했다. 평범해 보이던 한 사람이 어떻게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군중 속에는 삼엄한 감시 아래 박서연도 서 있었다. 그녀 곁에는 여성 경찰관이 계속해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너무 많이 울어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현장 검증을 직접 보고 싶다고 고집했다. 비록 그것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살인자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경찰은 그녀의 심리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해 만류했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현장 검증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종호는 지시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단계별로 범행을 재현했다. 그는 그날 밤 어떻게 카페를 떠나 오토바이를 타고 강을 건넜는지 그리고 집 앞에 멈춰 섰는지를 보여주었다. 침착한 동작으로 그는 잠기지 않은 문을 여는 신용을 했다. 수사관들은 기록했고 카메라가 모든 세부 사항을 담았다. 다음 단계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종호는 거실에서 두 아이와 함께 있던 이수진 씨를 본 상황을 재현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여전히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그는 재킷 뒤에서 칼을 꺼내 여러 번 찌르는 신용을 했다. 경찰관이 인형으로 피해자 역할을 대신했지만 그 광경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주민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몇은 참아볼 수 없어 얼굴을 가렸다. 한 중년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종호를 그 자리에서 사형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경찰이 즉시 그를 진정시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막았다. 서연은 뻣뻣하게 서 있었다. 종호의 모든 움직임이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입을 막았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사랑스러웠던 동생들, 현우와 지훈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들의 미소, 웃음소리, 모든 것이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눈앞에서 재현되는 끔찍한 장면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현실을 거부하고 싶어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현장 검증은 김민준 씨가 저항했던 침실로 이어졌다. 종호는 그들이 어떻게 몸싸움을 벌였는지를 재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밀고 붙잡고 김 씨가 그의 팔을 할퀴었던 순간까지 흉내냈다. 수사관들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묻자 종호는 마치 일상적인 일을 이야기하듯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얼굴은 거의 표정이 없었고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했다. 한 아주머니는 그 광경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대기 중이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종호는 흔적을 지우는 방법을 재현했다. 문손잡이와 테이블을 닫고 피 묻은 옷을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 후 그는 집을 나와 강으로 걸어가 칼을 낙동강에 거센 물살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모든 동작을 무표정하게 수행했고 수사관들의 모든 질문에 필요한 만큼만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의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히스테릭하게 울기 시작했다. 경찰이 즉시 그녀를 진정시켰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왜 그랬어? 종호야. 그녀는 반복해서 속삭였다. 서연에게 현장 검증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 된 악몽이었다. 사랑의 배신과 가족의 상실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자신이 거짓 알리바이에 일부러 이용당했고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그 집에서 그녀의 가족을 침착하게 학살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지켜보던 주민들도 감정에 휩싸였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울었으며 어떤 이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 현장 검증은 법적 사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영도의 작은 공동체가 겪은 집단적 상처를 헤집어 놓았다. 강가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제 가장 다정한 얼굴 뒤에 범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장면이 재현된 후 현장 검증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종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호송차에 태워졌다. 폴리스 라인이 거치고 주민들은 천천히 흩어졌다. 하지만 속삭임과 두려움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 현장 검증이 법정에서 종호에 대한 기소를 강화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날은 아마도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법이 집행되고 종호가 가장 무거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어떤 처벌도 어머니의 미소, 아버지의 포옹, 두 동생의 웃음소리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영도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낙동강을 볼 때마다 그녀는 거센 물살 속으로 던져진 칼과 함께 결코 사라지지 않을 고통을 떠올릴 것이다. 늦은 오후의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그 빛이 수평선에 붉게 물들었다. 작은 섬은 다시 고요해졌고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울음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 현장 검증은 법적 절차의 한 장을 마감했을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고통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6장 법정의 문이 열리다. 2023년 6월 초 부산은 다시 한번 큰 뉴스에 휩싸였다. 영도 일가족 살인 사건은 전국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매일 지역신문들은 최종호의 침울한 얼굴 사진과 함께 사건을 일면에 다루었고 방송사들은 그의 재판 과정을 다루는 특별 보도를 내보냈다. 부산 시민들은 찻집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종호라는 이름은 이제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다정한 얼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둠의 상징이 되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첫 공판 준비가 한창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공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협력했다. 수집된 증거들, DNA 감식 결과, 저지 섬유, CCTV 영상, 그리고 종호의 자필 자백서가 꼼꼼하게 정리되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종호의 국선 변호인 역시 침울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 사건이 변호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자백도 있었으며 여론은 거의 만장일치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다. 법원 밖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웠다. 시민들이 만든 현수막이 길가에 걸리기 시작했다. 김민준 씨 가족에게 최종호를 사형에 처하라와 같은 문구들이 보였다. 대중의 압박이 너무나 커서 경찰은 경비를 강화해야 했다. 부산은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잔인한 사건을 목격한 적이 없었기에 모든 시민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경찰차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최신 소식에 대해 속삭이며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재판 날짜를 기다렸다. 서연에게 재판을 앞둔 하루하루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현장 검증 이후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며 밤에 자주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부르는 동생들의 얼굴을 보거나 신음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모습은 차갑게 웃는 종호의 그림자로 변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이제는 텅 빈 방에서 자신을 끌어안곤 했다. 친척들이 그녀 곁을 지키려 했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서연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딜레마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종호가 가족을 살해한 대가로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달콤했던 웃음과 약속들이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가시처럼 밝혀 있었다. 어떻게 나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일 수 있었을까? 그녀는 반복해서 생각했다. 그 질문은 그녀를 괴롭히며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서연이 시장을 걷거나 학교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러 갈 때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어떤 눈빛은 동정심으로 가득했고 어떤 눈빛은 연민을 담고 있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마치 그녀가 비극적인 드라마의 일부인 양 속삭였다. 몇몇 친구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기보다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묻기 위해 다가왔다. 이 모든 것이 서연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재판 당일의 경호 시뮬레이션을 하느라 바빴다. 그들은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이미 취재 등록을 마쳤고 일부 전국 방송사는 법원 밖에서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당국은 당일 법원 주변의 일부 주요 도로를 통제해야 했다. 구치소에서 종호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다. 교도관들은 그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간방 구석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다고 보고했다. 가끔 그는 종이에 무언가를 썼다가 기도인지 심경 고백인지 알 수 없는 찢어버리곤 했다. 명확한 후회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그저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 텅 빈 얼굴만 보였다. 종교 지도자가 그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종호는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할 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고 닫힌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재판 전날 밤 서연은 이제 이모와 함께 사는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어머니, 두 어린 동생,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결의도 담겨 있었다. 나는 강해져야 해. 그들을 위해 증언해야 해.
그녀는 그 재판이 단순히 법적 절차가 아니라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가족에게 목소리를 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영도에서는 주민들이 저녁 예불 후 작은 사찰에 모였다. 그들은 내일 있을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며 판사가 합당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랐다. 한 마을 어른이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부산은 긴장감에 휩싸인 듯했다. 가로등이 켜지고 차량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도시의 활기 뒤에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압박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내일 아침 최종호라는 한 청년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도시 전체가 선언하는 무대가 될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7장 진실이 울려 퍼진 법정. 그날은 2023년 6월 5일이었다. 부산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다. 해가 막 떠올랐지만 부산지방법원 주변 도로는 새벽부터 북적였다. 경찰은 철제 바리케이드와 통제선을 설치했고 관용차들이 마당에 줄지어 서 있었으며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높이 쳐들고 자리를 다투었다. 사람들은 도시 곳곳에서 몰려들었다. 일부는 김민준 씨 가족에게 정의를 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고 일부는 연일 화제가 된 남자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호송차가 정문으로 들어서자 군중이 순간 술렁였다. 최종호가 수갑을 찬 채 무장경찰들의 호위 아래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무표정했다. 마치 자신을 부르는 모든 소리가 귀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분노에 찬 함성이 터져나왔다. 어떤 이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외쳤고 어떤 이는 돌아오지 못할 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카메라 플래시가 종호의 발걸음을 하얗게 터뜨리며 그의 모습을 조각냈다. 법정 안은 덥고 사람들로 가득 찼다. 냉방기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뒷좌석은 영도에서 온 이웃 주민들, 서둘러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 그리고 기록이 담긴 서류철을 든 활동가들로 꽉 찼다. 앞줄에는 박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옆에 앉은 국선 변호인이 그녀의 손을 잡고 가늘지만 의미 있는 위로를 전했다. 법원 서기가 작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재판부가 들어서자 속삭임이 잦아들었다. 검사가 일어섰다. 그의 정장은 단정했고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무겁고 명확했다. 그가 공소 사실을 읽기 시작하자 법정 전체가 그의 목소리에 휘감겼다. 그는 김민준, 이수진, 현우, 지훈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이름 하나하나가 공기의 무게를 더하는 듯했다. 검사는 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이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과학적 증거와 정황 증거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의 DNA 검사 결과가 종호와 일치했고 집바닥에서 발견된 검은색 저지 섬유는 그가 평소 입던 옷과 동일했다. CCTV 영상은 그의 오토바이가 결정적인 시간대에 영도부두를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 기록된 그의 자백이 있었다. 검사의 목소리는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문장은 마치 돌을 쌓아 올리듯 모든 허점을 막아냈다. 서연은 동생들의 이름이 불릴 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숨을 고르게 쉬려 했지만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다. 눈앞에는 집마당에서 뛰어놀던 두 어린아이의 모습, 부엌에서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슬픔이 예고 없이 스며들었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옆에 앉은 변호인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오늘 그녀가 증인석에 서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목소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종호에게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가 말한 것은 많지 않았다. 후회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났습니다라는 짧은 문장뿐이었다. 법정은 억눌린 탄식으로 술렁였다. 뒷좌석의 몇몇 사람들은 불안해 보였다. 한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났다가 즉시 경비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분노는 종호의 말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방식에도 있었다. 마치 자신을 위해 쓰이지 않은 대사를 읽는 것처럼 평탄하고 멀게 느껴졌다. 서연의 이름이 불렸고 법정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지만 사실은 떨리고 있었다. 선서 후 그녀는 종호 쪽을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지만 억지로 단어를 내뱉으며 점차 강해졌다. 그녀는 그날 저녁 종호가 어떻게 자신을 낙동강변 카페로 데려갔는지, 어떻게 구석자리에 앉아 반짝이는 광안대교 불빛을 보았는지, 어떻게 종호가 잠시 무언가를 가지러 간다며 자리를 비웠는지, 그리고 그 밤이 어떻게 112에 전화를 걸어 끔찍하게 고요해진 집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났는지를 말했다.
그녀는 일주일 전 종호와 아버지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내뱉었던 단호한 말들과 그 이후 종호가 과묵해졌던 모습을 설명했다.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재판장은 그녀가 잠시 진정할 시간을 주었다. 방청석에서는 참지 못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검사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강요하지 않고 이미 기록된 사실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짧고 명확하게 덧붙이는 말 없이 대답했다. 종호의 변호인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지자 분위기가 잠시 굳어졌다. 그는 서연의 시간에 대한 기억이 흐릿할 가능성을 파고들려 했다. 분비는 카페 분위기가 사람들의 시간 계산을 틀리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한 후 재판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분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진 않았지만 저녁이 밤으로 바뀌는 분위기를 기억한다고 했다. 카페의 조용한 음악을 기억하고 종호가 떠나기 전에 이미 음료값을 지불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녀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겪은 것을 담담히 말했다. 찰나의 순간 그녀는 무심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시선은 종호의 눈과 마주쳤다. 그곳에는 한때 그녀가 알던 감정의 편린이 있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차가운 뿐이었다. 시간은 정오를 향해 흘렀다. 환풍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공기를 힘겹게 순환시켰고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기다렸지만 서연은 안에 남아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잠시 눈을 감고 그동안 짊어져온 무게를 몸이 느끼도록 내버려 두었다. 재판이 재개되자 검사는 행정적인 성격의 다른 증인들을 소환하고 서류들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했다. 재판의 리듬은 더 차분해졌지만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방청석의 대중은 여전히 그들 앞에서 벌어지는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숨을 죽였다. 늦은 오후가 되자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법의학 전문가와 수사팀의 추가 증언을 듣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법원 밖에서는 군중이 다시 강하게 모여들어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인파에 밀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특별 통로를 만들었다. 서연은 친척과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 안에서 한 말 외에 더 할 말이 없었다. 몇몇 주민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가볍게 만지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힘내세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감사 인사를 한 후 차를 향해 계속 걸어갔다. 거의 동시에 종호는 호송차로 이송되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같았다. 무표정하고 큰 동요가 없었다. 담장 밖에서는 감정적인 외침이 다시 터져나왔지만 경찰에 의해 빠르게 제지되었다. 차 문이 닫히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유리에 반사되어 희미한 그림자를 남겼다. 한때 18살 소녀와 함께 카페에 앉아 광안대교를 바라보던 한 남자는 이제 남은 인생을 결정할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큰 이변 없이 끝났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서연에게 그날은 진실이 권위 있는 자들 앞에서 선언된 날이었다. 부산은 서서히 어두워졌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으며 낙동강은 다시 부서진 빛을 반사했다. 하지만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정의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확신이었다. 8장, 무너뜨릴 수 없는 증거. 일주일 후인 6월 10일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해가 동쪽 하늘의 망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부산지방법원 마당은 사람들로 붐볐다. 분위기는 첫 공판 때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철제 담장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정의를 지연시키지 말라, 사형을 집행하라와 같은 더 직설적인 문구도 있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준비했고 일부는 생방송을 켰으며 다른 이들은 보도 블록에 앉아 노트북으로 빠르게 기사를 작성했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점점 더 짙어지는 긴장감이 뒤섞여 공기가 진동하는 듯했다. 호송차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군중이 갑자기 함성을 질렀다. 최종호가 수갑을 찬 채 무장경찰들의 호위 아래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으며 분노에 찬 시민들을 향해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거센 함성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한 중년 남성은 주먹을 치켜들며 외쳤다. 4명의 목숨이 사라졌어. 사형시켜. 다른 한편에서는 한 젊은 활동가가 확성기를 들고 법적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상기시키며 군중을 진정시키려 했다. 분노의 외침과 평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복잡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법정에서 재판부는 단호한 목소리로 개정을 선언했다. 그날의 안건은 법의학 전문가와 주 수사관의 증언을 듣는 것이었다. 검사는 부검을 지휘했던 법의학자를 소환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가 증인석에 앉아 법정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마치 그가 내뱉을 모든 단어가 진실의 열쇠인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의사는 시신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발견된 상처들, 주요 장기를 관통한 반복적인 자상, 김민준 씨의 몸에 남은 격렬한 저항의 흔적, 그리고 미처 자신을 방어할 틈도 없었던 두 아이의 상태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이지 않고 냉정한 의학 용어로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발견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이 DNA 검사 결과 최종호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문장은 비록 평탄하게 발음되었지만 법정 안에 큰 충격파처럼 울려 퍼졌다. 몇몇 사람들은 흐느꼈고 어떤 이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 앉아있던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마주 잡았다. 종호의 DNA가 아버지의 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말을 듣자 속이 쓰려왔다. 그녀는 잠시 귀를 막았지만 다시 듣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거의 떨어질 뻔한 눈물이 반짝였지만 그녀는 참아냈다. 그녀는 이 진실이 비록 자신을 다시 아프게 하더라도 반드시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법의학자의 증언이 끝나자 검사는 부산경찰청의 베테랑 수사관을 소환했다. 단정한 제복을 입은 그는 꼿꼿이 서서 짧게 경례한 후 증인석에 앉았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자신의 팀이 어떻게 밤낮으로 일하며 영도로 가는 길목에 수십 개 CCTV 영상을 추적했는지 설명했다. 그는 낮은 화질의 영상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설명했지만 끈기 있는 노력 끝에 명백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종호의 오토바이가 밤 7시 45분에 부두로 향하는 모습이 그리고 밤 8시 30분경 빠른 속도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법정의 대형 화면에 디지털 지도가 표시되었다. 굵은 붉은 선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와 동일한 시간에 종호의 오토바이가 영도를 통과한 경로를 보여주었다. 법정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몇몇 방청객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재판장은 증언의 무게를 확인하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종호의 변호인이 일어나 반론을 시도했다. 그는 DNA 검사의 기술적 오류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염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물었다. 법의학자는 모든 절차가 국제 표준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수사관 역시 CCTV 영상의 화질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영상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팀에 의해 검증되었고 여러 번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그 단호한 답변들은 변호인의 주장을 약하게 만들었다. 몇몇 방청객은 긴 한숨을 내쉬었고 일부는 헛된 노력을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자리에서 종호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가끔 그는 고개를 숙이거나 두 손을 마주 잡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그를 바라보자 그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마치 더 이상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그 대조적인 모습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선 피고인의 냉혹한 마음을 더욱 부각시켰다. 서연은 다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고통 뒤에 약간의 안도감이 있었다. 그 비극적인 밤 이후 그녀가 목격한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하게 연결되었다. 과학적 증거, 카메라 영상, 그리고 수사관의 증언이 그녀가 처음부터 믿었던 것, 한때 믿었던 남자가 그녀 가족의 파멸을 초래한 주범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늦은 오후가 되자 법정은 더욱 뜨거워졌다. 재판장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자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법정 밖의 소셜미디어도 들끓었다. 김민준 가족에게 정의를 이라는 해시태그가 타임라인을 장악했고 수천 개의 네티즌 댓글이 공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대중은 마치 방청석에 함께 앉아 타협 없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압박하는 것 같았다. 재판이 끝나자 재판장은 전문가 증인과 수사관의 증언이 기소 사실을 강화한다고 선언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종호의 변호인으로부터 최후 변론을 듣기로 했다. 종호는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밖에서는 다시 함성이 터져 나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반응 없이 곧았다. 서연은 약한 발걸음으로 차를 향해 걸어갔다. 기자들이 그녀의 기분을 물으며 몰려들었다. 그녀는 문을 닫기 전 저는 단지 제 가족을 위한 정의를 원할 뿐입니다라는 한마디를 나지막이 내뱉었다. 그 단순한 문장은 군중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마치 모든 사람이 그녀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법원 담장 밖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함께 기도회를 열었고 활동가들은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황혼이 서서히 내려앉고 부산의 하늘은 주황빛 금색으로 물들었다. 그날은 피로감 속에서 끝났지만 진실이 법정 한가운데 굳건히 섰다는 더욱 확고한 신념과 함께였다. 9장, 동정심을 향한 호소와 차가운 반박.
6월 19일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새벽부터 부산지방법원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군중은 이전 두 번의 재판보다 더 많았다. 재판을 보기 위해 낙동강을 건너온 인근 마을 주민들도 있었고 정의를 요구하는 피켓을 든 대학생들도 있었다. 전국 방송사들은 이미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소셜미디어 타임라인은 다시 해시태그와 댓글로 가득 찼다. 대중의 압박은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법정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기다리는 것처럼 강력하게 느껴졌다. 법정 안의 분위기도 긴장감이 넘쳤다. 방청석은 꽉 찼고 몇몇 사람들은 복도 뒤편에 서 있었다. 서연은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 곁에는 국선 변호인과 이모가 함께했다.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새로운 증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파괴한 사람을 변호하려는 종호 변호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가족의 비극을 단지 감정적인 실수로 바꾸려는 변명들을 들을까 봐 두려웠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개정을 선언했다. 검사는 반박할 준비를 마쳤고 종호의 변호인은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일어섰다. 그가 최후 변론을 읽기 시작할 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는 듯했다. 그는 증거의 강력함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피고인의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종호는 아직 25살의 젊은 청년이며 그의 행동은 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연의 가족에게 심하게 거절당한 후 폭발한 정신적 압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통제불능의 감정의 영향 아래 행동했습니다. 변호인이 말했다. 긴 변론에서 변호인은 종호를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사랑에 굶주렸으며 서연에 대한 사랑을 유일한 삶의 버팀목으로 삼았던 외로운 청년으로 묘사했다. 그는 서연 아버지의 거절이 피고인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잔인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길을 잃은 청년입니다. 그는 목숨을 빼앗는 방식으로 처벌받을 것이 아니라 재활의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방청석에서 거센 속삭임을 유발했다. 한 중년 남성은 4명의 목숨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아직 기회를 말할 수 있나라고 속삭이며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재판장이 질서를 요구하며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분노에 찬 얼굴들은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다. 검사가 즉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죄를 경감시키려는 모든 이유를 거부했다. 검사에 따르면 종호가 한 일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냉정한 계획이었다. 검사는 종호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서연을 카페로 데려간 것, 미리 준비한 칼을 가져간 것, 침착하게 문손잡이와 테이블에 핏자국을 닦은 것, 심지어 모든 희생자가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후 강에 흉기를 버린 것까지의 경위를 다시 설명했다. 그것은 당황이 아닙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그것은 잔인하고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감정이 흔들렸다. 변호인의 변론은 현실을 흐리려는 시도처럼 들렸다. 그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이 그날 밤 살해당했고 범인은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남자라는 사실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두 손을 꽉 쥐었다. 종호 변호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재판장은 종호에게 직접 말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무표정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깊은 후회의 기미도 눈물도 없었다. 그 말들은 일부 방청객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어떤 이는 믿지 마라고 소리치며 일어서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검사와 변호인 간의 논쟁은 치열했다. 검사는 종호가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 헝겊을 가져간 행동을 준비의 증거로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한 종호가 서연의 가족이 쉬고 있는 밤 시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아무도 저항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모든 것이 사건 이후의 공황 반응일 뿐이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흔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듣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는 그 최후 변론이 종호를 위한 변호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법적 절차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다. 재판장과 법정의 모든 사람이 부적절한 동정심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보기를 바랐다. 늦은 오후가 되자 법정은 더욱 뜨거워졌다. 재판장은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번 의사봉을 두드렸다. 마침내 그는 모든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내려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재판을 마쳤다. 판결 선고일은 재판부가 수기할 시간을 갖기 위해 7월 초로 정해졌다.
종호는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은 그쪽을 쳐다보기를 거부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법원 밖에서는 몇 시간 동안 기다리던 군중이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일부 활동가들은 연설을 하며 이처럼 큰 범죄를 경감시킬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네 명의 목숨 하나의 정의라고 쓰인 현수막이 높이 펄럭였다. 황혼이 서서히 부산 하늘에 내려앉으며 낙동강 수면에 붉은 빛을 반사했다. 도시는 마치 판결의 날을 기다리며 숨을 죽인 듯했다. 시민들에게 그날의 재판은 이처럼 잔인한 범죄가 동정받을 가치가 없다는 신념을 더욱 굳히게 했다. 서연에게 그 최후 변론은 사랑이 가장 깊은 상처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일 뿐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은 것은 오직 정의가 흔들림 없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희망뿐이었다. 10장 정의의 심판. 2023년 7월 초 부산은 마치 숨을 죽인 듯했다. 그날은 7월 3일 김민준 씨 가족살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이었다. 새벽부터 부산지방법원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일부는 현수막을 들었고 일부는 몇 주 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해 왔다. 경찰은 도로 일부를 폐쇄하고 이전 재판 때보다 더 긴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법원 밖의 분위기는 마치 인간의 바다 같았다. 희생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의미로 꽃을 든 아주머니들도 있었고 확성기를 들고 사형을 요구하는 젊은이들도 있었으며 생방송 카메라를 준비하는 기자들도 있었다. 아침 햇살은 따가웠고 방문객들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모두가 재판장이 최종호에게 내릴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9시경 호송차가 도착했다. 종호는 수갑을 찬 채 무장 경찰들의 호위 아래 내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차가웠으며 무표정했다. 군중의 함성이 즉시 폭발했다. 사형시켜, 사형시켜. 많은 목소리가 외쳤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고 여기며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종호는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소리와 단절된 듯 텅 빈 시선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좌석은 모두 찼고 복도는 서 있는 사람들로 붐볐으며 냉방기가 켜져 있었음에도 공기는 뜨거웠다. 서연은 앞줄에 앉아 있었다. 이모와 국선 변호인이 그녀 곁을 지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서는 새로운 힘이 느껴졌다. 그녀는 오늘 이 자신의 삶에서 고통으로 가득 찬 한 장을 마감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판부가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서자 법정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재판장은 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를 펼쳤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내뱉는 모든 단어는 무겁게 느껴져 법정의 나무 벽에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법적 고려사항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그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DNA, 섬유 조각, CCTV 영상, 그리고 피고인 자신의 자백이 신중하게 검토되었으며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종호의 행동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음을 단언했다. 종호가 칼을 준비하고 서연을 카페로 데려가 알리바이를 만들고 흔적을 지우고 흉기를 벌인 사실은 높은 수준의 인식과 계획을 보여준다고 했다. 재판장은 또한 가중처벌 요인을 강조했다. 첫째, 피해자 수가 한 가족 4명에 달했다. 둘째, 피해자 중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의 어린아이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에 광범위한 불안을 야기하여 몇 달 동안 부산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 모든 것이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를 매우 심각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만들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의 이름이 재판에서 다시 불릴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이 그토록 분명하게 인정받았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재판장은 이어서 피고인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이 고려되었지만 심리적 압박이라는 이유는 이 행위의 잔인하고 계획적인 성격을 지울 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감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마지막 말을 기다렸다. 그리고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최종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의 분위기가 폭발했다. 일부 방청객은 안도의 환호성을 질렀고 일부는 울었으며 일부는 기도하며 침묵에 잠겼다. 서로를 껴안는 사람들도 있었고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었다. 한 아주머니는 너무 감정적이 되어 쓰러졌고 구석에 대기 중이던 의료진에게 즉시 도움을 받았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흔들렸다.
눈물은 슬픔과 약간의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이모가 그녀를 꼭 껴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의가 이루어졌어, 얘야. 종호자 씨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다. 눈물도 외침도 없었다. 그저 읽을 수 없는 텅 빈 눈만이 있었다. 경찰이 즉시 그를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밖에서는 군중의 함성이 더욱 거세졌다. 법원 마당에서는 감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일부는 김 씨 가족을 추모하는 의미로 작은 촛불을 켰다. 한 활동가는 이 판결이 법이 여전히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라고 연설했다. 기자들은 각자의 스튜디오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 경쟁했고 소셜미디어는 즉시 새로운 해시태그 최종 호사형 선고로 가득 찼다. 서연은 천천히 건물 밖으로 나왔다.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의견을 물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퉁퉁 부은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한 후 나지막이 말했다. 이 판결이 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을 되돌려주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많은 사람들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 젊은 여성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그날 부산은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을 경험한 듯했다. 이미 일어난 비극은 지울 수 없다는 슬픔, 그러나 법이 굳건히 섰다는 안도감, 황혼이 서서히 내려앉으며 낙동강의 붉은 빛을 반사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서연에게 그날의 판결은 피와 눈물로 가득 찬 한 장의 끝이자 상처와 화해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11장 판결 이후의 삶. 최종호에게 사형이 선고된 후에도 부산의 분위기는 완전히 평온해지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안도했지만 영도 비극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게 느껴졌다. 찻집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대학 캠퍼스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종호와 김민준 씨 가족의 이름은 도시를 떠도는 그림자처럼 되어 모든 사람에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범죄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서연에게 판결 이후의 시간은 더 조용한 새로운 장이었다. 재판 후 첫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작은 원룸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자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판결이 안도감을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꿈속에서만 나타나는 추억으로 남았다. 그녀는 새벽에 자주 깨어 텅 빈 벽을 응시하며 이토록 큰 상실을 겪고도 정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자문했다. 가까운 친척들이 그녀 곁을 지키려 했다. 항상 그녀를 지지해준 이모는 그녀를 데리고 활동에 참여시키려 했다. 가끔은 낙동강 변을 걸으며 광안대교의 불빛을 보았다. 때때로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사회에서 그 판결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판사의 결정이 적절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것을 그토록 잔인한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교훈으로 여겼다. 그러나 사형이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 없으며 가해자가 더 오래 고통을 느끼도록 종신형을 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논쟁은 소셜미디어와 전국 방송에서도 나타났다. 부산의 한 종교 지도자는 한 토크쇼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형은 확실히 단호한 처벌이지만 우리는 이 비극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맹목적인 증오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의 성찰의 대상이 되었다. 서연은 천천히 캠퍼스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에 어색함을 느꼈다. 어떤 눈빛은 연민을, 어떤 눈빛은 호기심을 담고 있었지만 교수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적응할 시간을 주었다. 친구들도 그녀를 지지하려 했다. 그들은 항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번인가 서연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서연 씨, 정말 강해요. 항상 힘내세요와 같은 격려의 말이 담긴 작은 쪽지를 받았다. 그녀는 그 쪽지들을 노트에 보관했다. 상실 속에서도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증표였다. 그녀는 또한 캠퍼스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말이다. 강당에서 문화 토론 행사가 있을 때 서연은 뒷줄에 앉아 듣기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는 그녀가 다시 공공장소로 나설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몇몇 교수들은 심지어 그녀의 삶의 경험을 졸업 논문의 일부로 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의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김민준 씨 가족이 살았던 영도 주민들도 그 비극을 잊지 않았다. 판결 몇 달 후 그들은 작은 사찰에서 함께 기도회를 열었다. 김민준, 이수진, 현우, 지훈의 이름이 하나씩 불렸다.
그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올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작은 촛불을 켰고 일부는 경전을 읽었다. 서연도 그곳에 참석했다.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려보냈다. 기도가 끝난 후 몇몇 아주머니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꼭 껴안으며 힘을 주었다. 너는 아직 우리가 있어. 그들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 순간 서연은 비록 가족은 떠났지만 돌아갈 곳이 아직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꼈다. 전국 언론도 판결 이후 서연의 삶을 계속 조명했다. 그녀가 낙동강변을 걷는 모습을 담은 특별 보도가 있었고 내레이션은 그녀를 강인함의 상징으로 묘사했다. 일부 언론은 그녀의 이야기를 맹목적인 사랑의 위험에 대한 경고로 다루었고 다른 언론은 그녀의 생존 용기를 조명했다. 서연 자신은 카메라 앞에서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터뷰를 거절하고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한 번 기자가 강요했을 때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 비극이 끝없는 구경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서연에게 하루하루는 천천히 흘러갔다. 그녀는 스스로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과의 추억에 대한 일기를 썼으며 가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의 묘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그들이 여전히 듣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다. 저는 강해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계속 살아갈게요. 그녀가 묘를 떠날 때마다 속삭였다. 낙동강은 계속 흘렀고 광안대교의 불빛은 매일 밤 켜졌다. 하지만 서연에게 물 위의 모든 빛의 반짝임은 지울 수 없는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판사의 판결은 한 장을 마감했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새로운 장들을 써내려 가야 했다. 그녀는 이 상처가 아마 완전히 아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시간과 기도가 자신을 평화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다. 12장,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서서히 삶의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의 여정은 여전히 험난했다. 어떤 날은 희미한 미소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었지만 어떤 밤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쳤다. 그 비극은 마치 아물었지만 흉터가 남은 상처처럼 그녀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어릴 적부터 가족과의 많은 추억이 깃든 낙동강변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특유의 강 냄새를 실어 날랐다. 멀리 광안대교가 웅장하게 서 있었고 황혼이 내리면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서연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오늘도 여전히 당신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리워하는 것이 멈춰 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글은 마치 기도처럼 그녀 자신과 이미 떠난 이들을 연결하는 작은 다리처럼 느껴졌다. 내면의 갈등은 자주 찾아왔다. 작은 행복을 느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마치 이미 떠난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았다. 한 번은 대학 친구가 그녀를 크게 웃게 만들었을 때 서연은 죄책감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더 이상 없는데 내가 웃어도 될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고요한 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목소리를 들었다. 작은 행복은 배신이 아니라 그들이 그녀가 계속 살아가기를 바랐던 방식대로 그들을 기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녀의 내면의 여정은 다른 도시로 유학 갈 수 있는 장학금 제안을 받았을 때 더욱 시험대에 올랐다. 그 제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성실함을 본 교수로부터 왔다. 서연은 망설였다. 한편으로는 모든 구석구석에 가족의 추억이 담긴 부산을 떠나기가 무거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회가 그녀가 과거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긴 밤을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보냈다. 원룸에서 그녀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떠나도 될까요? 모든 이야기가 담긴 이 집을 떠나도 될까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었다. 그 눈물은 놓아주는 과정의 일부라고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영도로 한때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낡은 집으로 돌아갔다. 집은 이제 비극 이후 버려져 텅 비어 있었다. 페인트는 바래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서연은 문 앞에 오랫동안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고 추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음식 냄새, 뛰어다니던 두 동생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거실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고 기도했다. 아버지, 어머니, 현우, 지훈, 제가 여기서 떠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당신들을 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 모든 발걸음에 당신들을 데리고 갈게요. 그 기도가 끝나자 그녀의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 마치 그 집이 비록 조용하지만 그녀가 삶을 계속 이어가도록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화해의 상징은 서연이 다시 낙동강변으로 돌아왔을 때 더욱 분명해졌다. 이번에 그녀는 흰 제스민 꽃다발을 가져왔다. 그녀는 꽃을 강 표면에 던져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게 했다. 당신들을 놓아주지만 영원히 당신들을 안고 갈게요. 그녀가 속삭였다. 꽃들은 천천히 떠다니다가 물살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그동안 그녀의 마음을 묶어두었던 남은 짐을 싣고 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과거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화해가 그리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다시 일기장에 썼다. 저는 항상 당신들을 그리워할 겁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제 그리움은 저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저를 날게 하는 날개가 될 겁니다. 그 문장은 떨리는 손으로 썼지만 마침내 평화를 찾은 마음으로 썼다.